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양이원영 의원이 두둔해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혁신위가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언행에 유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중순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일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 북한 인권 특사를 비난하며 인권 문제 제기에 발끈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실태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유엔은 이달 대북 제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기온의 습도, 바람, 일사량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서 산출한 열 스트레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 야외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네, 이 중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를 겪는 날이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배나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4.9도.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을 보였던 7월 3일과 30일. 체감 온도는 모두 34도를 넘었지만 열 스트레스 지수는 32.5도와 34.5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온의 습도만 반영한 값이 체감 온도라면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의 바람, 일사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온열 질환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시이고요. 열 스트레스 지수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의 기준값은 우리나라 평균 32.8도시입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 수치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한다면 금세기 말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5.8도까지 치솟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도 극한 열 스트레스 지수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온열 질환이 속출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도 현재 7.6일에서 최대 94.2일로 12배 늘어납니다. 극한 열 스트레스 1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기간도 현재 최장 3.5일에서 최대 77.6일로 현재 13일 정도인 극한 열 스트레스 기간도 무려 3달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지 않는다면 60년 이후에는 여름철 내내 무더위로 열받는 날이 이어지고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는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불볕더위로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가 1,191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온열 질환자가 지난달 31일 67명 발생해 올해 누적 1,19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 집계로는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현재까지 13명으로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만 올여름 들어 지난달까지 가축 2만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폐사하는 가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한 휴가 보내려면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동서천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경찰은 갑자기 내린 비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 이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요. 발생 건수도 사상자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배터리 점검은 필수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배터리가 과열되면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게 좋고요.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해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출발한 뒤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주요 휴게소 15곳에서 무료로 차량 점검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낮 동안 더위로 주의력이 떨어지기 쉽죠. 특히 식곤증과 더위로 인한 주의력 저하 등으로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니까요. 출발 전에 충분한 휴식과 운전 중 주기적인 환기 등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또 있습니다. 휴대전화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진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안전운전법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총 51억여 원으로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3배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1982년 12월 지어진 재건축 유망단지로 전용 면적 42.55제곱미터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사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 안 됐던 이 아파트는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집값은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신고한 건데 실제 시세는 평균 43억 원에 달합니다. 매수 가격 10억 원에 분담금 8억 원을 더하더라도 7년도 안 돼 25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후보자가 2001년 매수한 뒤 처음 5년은 직접 거주했지만 이후 10여 년간 세를 주고 보유만 하다가 재건축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용 면적 133.37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9년 준공 직후 곧바로 팔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매도 가격은 31억 9천만 원, 양도소득세도 1억 2천만 원이나 냈습니다. 후보자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신고한 이 아파트의 가격은 9억 7천6백만 원입니다. 진짜 실수요자는 돈 없어 못 사고 대출 안 해주니까 돈 갖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딱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럴 때 사놓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팔면 돼요. 뭐.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한 재산은 51억 원.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보다 3배 증가했는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2채가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언론 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이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언급한 것은 이 정부가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 공산당, 좌파, 반국가 단체로 불리는 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윤석열과 이동관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자격 없는 이동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이 끝난 이동관, 더 이상 무리수 두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향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가 등급 강등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내린 셈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87% 내린 2617.1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도 3.05% 떨어져 910.98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3.7원 오른 1287.5원에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1294.7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식과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오전 전해진 미국 국가 등급 강등 영향이 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한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 과열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에서 미국 국가 등급까지 내려가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등급이 이번처럼 한 단계 강등됐던 지난 2011년에는 미국 증시가 15% 이상 급락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미국 정당 간의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아 불확실성이 높았고 유럽 신용 위기까지 있어 지금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실무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 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2011년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과 다르지 않은 건데요. 다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심화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번 달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총재보는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도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번 달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를 보면 국제유가 추이와 기상 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서로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일 두 나라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 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보 차원에서 더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한미일 세 나라 정부 모두 관련 내용 확인을 거부했다면서도 일본 당국자는 미일 안보 조약이 한미일 집단 방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문에 한일 두 나라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ose two countries to do everything we can do to help facilitate communication as it pertains to our mutual efforts to ensur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신문은 CIA 출신 일본 전문가 말을 인용해 한일 두 나라의 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성명은 역사적일 것이라며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 설치와 3국 군사훈련 강화,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연합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이 중국의 가장 부담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의 신임 북한 인권 특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인권 문제 제기에 발끈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실태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유엔은 이번 달에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로 임명된 한국계 줄리 터너를 향해 북한이 막말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족이 불투명하고 인권 개념도 모르는 무식쟁이, 악녀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극대화하면서 인권 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해 대미 인권 압박의 맞대응이 아닌 안보 문제로의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은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에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핵 보유국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중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빈번한 무기 시험, 대북제재 체제의 효율성 점검과 제재 회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유엔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과 달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을 확정하려는 의사당을 12대가 차지했습니다. 의회 진입 과정에서 유리창 등 기물이 부서졌고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16 의사당 난입 사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rigged and stolen election without getting to the bottom of which we will never have a fair and free democracy. Why aren't they looking at that? 45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4가지가 적시됐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사실을 주장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거짓임을 인정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등 공모자 6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Lies by the defendant targeted at obstructing a bedrock function of the U.S. government, the nation's process of collecting, counting, and certifying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짜 공소를 제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 문서 반출 의혹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경우를 가상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지 시간 1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43%로 동일했습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4%였으며 10%는 무응답이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조사 때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1%포인트 낮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 반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기소됐음에도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하루 전 발표한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민주당에서의 지지세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 64%는 바이든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꼽았습니다. 경쟁 후보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성향 유권자 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의 2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방, 인플레이션 둔화 등 경제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는 답변도 여전히 50%나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의 64%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기관지라면서 공산당 신문방송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이념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방송 장악 전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명백한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반혁신 구태에 앞장섰습니다. 혁신위는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인데요. 일단 혁신위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사자였던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도 곧 노인 반열에 든다, 노염을 푸시라 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발언부터 해명까지 두 분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될 게 혁신위가 아닌 건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를 띄운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민주당이
한두 번이면은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하면 이거는 진심이고 DNA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정동영 의장이 70대는 예. 투표하지 말아라 했고 그리고 또 유시민 의원은 60세가 되면 죄송하면 뇌가 썩는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 히스토리를 이어왔는데 활용점정은 양이원영 의원이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뭐하러 투표하느냐 뭐 이런 노인 폄하적인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주당의 또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출구조사 때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갤럽에서 7월 말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 22%, 네. 국민의힘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19세부터 28세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그냥 말장난 같은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편가르고 패가르고 갈라치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혁신위 차원의 입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발언이 좀 왜곡된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혁신위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월수금 최고위가 있으니까요. 이제 최고위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사과를 했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인용을 하는 과정, 그 예를 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했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필요성 또한 그 청자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을 또 강선호 또 대변인께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인데요.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표현이 일반인과 달라서 생긴 오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국민적인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인 만큼 본인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이제 그게 청년들의 좌담이었고 청년들 대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그분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게 아니라 이제 자제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표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연구자의 표현이 달라서 생긴 오해다. 이제 서복경 혁신위원은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은 사과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근데 혁신위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느냐? 민주당 정부 때
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서 1000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 준칙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을 끝없이 써서 그것 다 부담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 서울의 아파트 값을 2배나 더 올렸습니다. 집 못 사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정책을 하고 나서 지금 수세로 몰리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 뭐 이렇게 하자. 안 될 것이라. 알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도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배준영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지 일단락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민주당이 사과하기 싫다고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렇게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거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대 책임져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죠. 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국민의힘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의원, 조수진 의원 그리고 태용호 의원 각각 그런 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 관련해가지고 연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해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비판을 하실 지점이 있으면 그 비판해야 되는 그 지점에 국한해서 그렇게 비판의 말씀을 주시면 서로 이렇게 건강한 그런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발언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과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들 일부 발언이 논란이 돼서 뭐 징계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연대 책임져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위원이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김웅계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대로라면 거꾸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때 최고위원들의 발언, 논란이 된 발언을 했으니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강선우 의원님 하신 말씀에 뭐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는 또 그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태를 좀 간단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표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그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이 문제가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요. 가볍게 보고 있었다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야권이 자신을 언론 장악의 장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은 장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대신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표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언론 장악 선전포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원론적 얘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맛이 가도 이 정도로 맛이 간 줄은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게 들려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일부에서 너무 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알러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털을 장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름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예. 이동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없게 생겼습니까? 예. 그 MB 정부 때 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었다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을 맡을 때였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의 좌편향 인사를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거로 문건도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상당히 후퇴를 했죠. 그런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장악이 있었다라고 지금 역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정말 너무했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DJ 정부 때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해서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언론탄압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만뒀죠. 그래서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 기구들이 그거는 언론을 탄압하는 그 너무한 법이다. 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나 특별한 그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습니다. 예, 근데 이동관 씨가 그 이번에 방통위원장 된다고 해서 유엔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예. 그 가짜 뉴스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 예. 그 잘못된 언론 아닙니까? 예, 잘못된 언론이고 그걸 정론직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가짜 뉴스란 표현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더 논란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거를 하는 기관이 언론기관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예. 공산당 언론과 공산당 기관지와 뭐가 다를 것이냐라는 예. 일반론을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도둑이 재발절인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와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은 정론직필이 아닙니다. 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언론의 이제 중립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공사들은 뭐 수신료도 받고 있지만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예. 중립적이지 못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TBS 예만 간단히 들겠는데 김어준 씨와 TBS에서는 이른바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자는 예, 뜻입니까? 아니면 1번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론을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일반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뭐 탄압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를 배제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 뉴스데스크 압수수색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올라갑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4단계, 5단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지표, 국제 지표상으로 언론 자유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비판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저는요, 그 지난번 2017년 8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방통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예. 사실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예전에 분식집에서 그 김밥 사 먹었다고 결국 그 뭐죠? 그 카드로 그래서 법인카드로요? 예, 그래서 결국 해임이 됐는데 그 해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영 이제 사람을 조정해 갖고 고대영 사장을 결국 KBS에서 해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아주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되치기 해갖고 빼고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면요. 무엇을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까? 과거 KBS 사례, 강규영 이사 사례를 지금 들면서 그게 바로 언론 장악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주세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정권의 어떤 그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지, 그게 불법성이 있었다고 내린 것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에 당내 인사들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비명계, 친명계 조금 온도차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을 분명하게 단합시키고 어떻든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또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의 거취를 갖고 당내에서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저렇게 무도하게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저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뭐 비명계, 친명계의 시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뭐 당내에서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 10월 사퇴설이 처음 이렇게 막 공론화 비슷하게 불거지게 된 게 그 국민의힘 출신의 그런 정치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중차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논의를 국민의힘 출신 정치 패널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논평을 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도 그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에 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요 대표 사퇴설 관련해서는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포야? 갑자기 저런 얘기가 왜 나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어제죠.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하면서 또 이 문제 10월 사퇴설이 또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은경 혁신위를 말씀드리면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당론처럼 당론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데 그 이후에는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기명투표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이죠. 창과 방패를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비회기 중에 하는 게 민주당은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체포동의안이 와갖고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회기 중에 왔는데 지금 비회기 중이니까요. 회기 중에 오면은 그게 정당한 영장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전부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회기 중에 다음번에 또 오면은 또 부결시킬 겁니까? 그럼 민주당 부담 있죠. 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영장 청구했는데 지난번 한번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비회기 중에 바로 영장을 쳤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쳤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 똑같은 내용의 그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했죠. 근데 그 보고 내용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지만 이 수사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인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동감을 하면은 가를 찍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만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결과로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금요일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네, 실질심사를 하겠죠.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만약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소명이 됐다는 그 전제 하에 예를 들어서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겠죠.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 검찰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검찰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영장실질심사. 네, 예. 지금 그 윤관석 의원 관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요. 네, 예. 네, 그 부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회기 중에 하는 거는 글쎄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 네. 그 검찰로서도 뭐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왜냐하면 회기 중에 또 해갖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또 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서 시간 때 이렇게 깜짝 어린 거 이거 들고 나가도 이거 금방 먹죠. 한 30분이면 다 먹죠. 우리가 소시대 중에 서초 관계 보면 세계주에 어떤 문제에서 일단 작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냉방시설이라든지 뭐 선풍기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위탁되어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람이 안 통하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미치도록 더워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솔직히 에어컨 같은 이렇게 냉방 시설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고 방안을 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한 30여 대 선풍기 설치했고 근데 이제 그 에어컨 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까지 사실 없잖아요.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기 일단 스탠드형 에어컨을 좀 더 설치를 해드리고 이 작업 부분은 저희가 우체국에 같이 월초에 한번 가져가면 진짜 있잖아요. 노숙자 있잖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깡통 하나만 열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필요하시는 분은 거기는 왜 필요하시죠? 저희가 이제 응급대책도 굉장히 들어갔고 그거 좀 거기가 부탁드리자고요. 좀 잠자고 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갔을 때는 제법 많이 계셨는데 여름에는 여기 잘 이용 안 하시고 밤에는 많이 밤에는 많이 낮에는 또 다 나가고 밤에는 여기가 조금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냉방이 되는 네. 거. 여기 있잖아요. 에어컨 다 풀로 나가 키워. 수영장까지는 수영하고. 저희 근로자분들이 그만하세요. 시간을 정확하게 50분하고 10분씩을 가지고 예, 연일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공사 현장은 또 공사 현장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좀 뜨겁게 달궈진 열기에 밖을 나가기 두려운 날씨입니다. 특히 4년 만에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현재 강릉의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7.8도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8월 상순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33.7도까지 올랐는데요. 무더위가 장기화하며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강한 햇볕을 피해서 무더위 쉼터나 그늘에서 휴식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내륙 곳곳으로는 오늘 저녁까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기습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서울 26도, 부산 27도, 강릉은 28도로 밤 사이에도 날이 후텁지근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5도, 광주 36도, 강릉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